128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펴보면 128페이지 거기 챕터 1 서론이라고 나오죠. 그죠? 박스 1번 민법의 개념 나오잖아요. 개념 나오는데 이런 거 읽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요. 거기 뭐 사례로 접근하는 뭐 라이브 민법 뭐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심심하면 읽어보셔도 좋은데 제가 강의 드리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계약법을 좀 공부를 하고 물권법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읽히는 부분이지 만약에 민법 총칙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읽힐 리가 없죠. 그죠? 읽힐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법률행위 부분 지금 여기가 이제 법률행위 부분이거든요. 여기 맨 처음에 이 법률행위 부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12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넘기시면 어디까지 부분이냐면 거기 쭉 넘기셔요. 그러면 138페이지까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요 강의 드릴 때는 10분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10분 넘기지 마라 그러고 그냥 보다가도 10분이 넘었다 그러면 10분 넘었네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낼 부분인데 우리 그 수험생들이 공부를 거꾸로 하셔요. 거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책 순서대로 하는 게 이제 여러분 공부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것은 이제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사표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기초서에 안 나와 있지만 기본서 보면 뭐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가지고 뭐 그게 엄청난 건 줄 알고 뭐 법률 사실에서 또 뭐 사람 정신작용에 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용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푸득불 막 암기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의욕이 충만하겠어요. 그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해보자고 결심한 게 처음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맨날 엄마가 학교 좀 가라 그래서 했지만 공부 스스로 이제 결심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1차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1차 그것도 이제 민법을 폈거든요. 민법 펴면 어디 나와요? 여기 폈을 거예요. 여기 펴가지고 보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공부하신 분이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특히나 뭐 법률 사실, 뭐 사람 정신작용에 기하는 뭐 준법 비교 개념, 준법률행위 뭐 그래가지고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막 이런 것을 막 주구장창 암기를 해요. 더군다나 예제를 보면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뭔 말인 줄 알고 뭔 재미가 있어 보겠어요. 그래도 맨 처음에는 의욕 충만해가지고 죽을 둥 살둥하고 막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그거 보다가 뭐 하루 가죠. 그죠? 하루 다 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목적 오잖아요. 그럼 또 뭔 말인지 모르죠. 그죠? 확정, 가능, 적법 하다가 제 사회적 타당성 가면 아까 제가 첩계약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아는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에 그때 작은 뭐 삼촌이 첩을 들여가지고 했었지 하면서 뭐 꼬리에 물면서 또 한 2-3시간 보내요. 그러다 또 의사표시 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의사표시가 분리되고 뭐 불일치한데 알았니 몰랐니 이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도 뭐 꼭 참고 그냥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오다가 대리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어렵구나 해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쳐서 책을 덮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학개론이라도 좀 해볼까. 학개론 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 새해 결심하죠. 그죠? 올해의 목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 새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면 또 어때요? 이제 민법책 펴죠. 또 어디를 펴요? 여기를 펼 거 아니에요. 여기 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보겠죠. 그죠? 그러면 또 고난행군을 쭉 하다가 대리 정도 오면 또 책 덮어버려요. 그리고 학개론 뭐 봐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어렵냐 해가지고 또 덮었다가 3월 애들 뭐 신학기 시작했다 그러니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볼까? 어디 펴요? 또 여기 펴는 거예요. 또 여기를. 도대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 전혀 안 하신 분하고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첩계약 무효 이거 하나 안 것 뿐이에요. 무슨 점수 차이가 나겠어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리딩을 제대로 받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막 이렇게 막 민법은 막 괴롭고 어려운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물론 그분도 합격해요, 못해요? 나중에 합격 안 되니까요. 합격은 해요. 왜요?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니까. 합격은 하는데 1년을 그렇게 고통 속에 보내고 그러고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합격을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죠? 거기다가 그날 컨디션만 조금 안 좋다 시험날 그러면 또 안 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계약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법부터 강의도 드리지만 여러분이 시험 공부 자체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계약법부터도 강의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요.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세요. 대신에 뼈대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판례로 살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샅샅이 해가지고 뭐 택도 없는 뭐 법률의 이 부분에서 뭐 법률 사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힘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법률행위는 10분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고 저는 설명은 드릴게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168페이지는 X 쳤죠. 그죠? 그리고 뭐 거기 박스에 있는 부분은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뭐 사전보다 쉬운 영어 설명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면 이제 131페이지로 오세요. 그러면 챕터 2 권리 변동이라고 나오죠. 그죠? 권리 변동.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물권 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물권 변동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이니까 더 넓은 의미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그러는 거죠. 그죠? 소멸 그러는 거고 131페이지 박스 읽어보면 권리의 종류에서 채권, 물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형성권, 항변권 이것도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여기는 그냥 쭉쭉 넘어가도 돼. 왜냐?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자 박스 2번에 자 권리 취득 나오죠. 그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그러면 발생 이게 이제 취득이라는 의미죠. 그죠? 취득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저당권 끼고 샀다, 전세권 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끼고 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땠어요?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임차인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나가라 할 수 있는데 어땠어요? 물권자가 있으면 나가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전세권 끼고 샀다 그랬죠. 그죠? 채권자도 거기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나가라고 못하고 내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또 어때요? 또 임차권 끼고 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승계취득 그런다. 승계취득.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내가 전 뭐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그냥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원시취득. 그래서 거기 박스 2번에 보면 권리취득 그러면 1번 원시취득 2번에 승계취득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 건물 신축했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보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보존. 그리고 팔았다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소유자가 자 주택은행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랬죠. 설정해 준다. 그죠?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했죠. 그죠? 합병하고 거기 보면 등기 보면 다 무슨 등기 돼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신축하고 맨 처음에 보존 등기에서 했죠?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한다고. 원시취득.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전해줬다 그럼 다 뭐예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승계취득인데 여러분 승계취득도요.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암기할 필요 없이 뭐예요? 등기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등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2번에 승계취득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양가로 1번에 이전적 승계 나오죠? 그러면 이전 듣기 생각하면 된다고. 소유권 이전이건 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듣기건 이전 듣기 생각하면 되고 양가로 2번에 설정적 승계 나오죠?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설정 등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설정 등기.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3페이지 보면 박스 3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봐보세요. 물권 변동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뭐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는 뭘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어도 되고 끝.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박스 3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 나오죠. 그죠? 원인 해가지고 또 뭐 법률 사실, 박스 보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여기 봐보세요. 자,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런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런 용어 모른다고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에는 뭐 어땠어요? 아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법률 사실 그러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농담처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면이라는 요리 있죠. 요리가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 근데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요리 재료예요. 즉 청약이라는 당면, 잡채라는 요리죠. 제가 요리에 좀 당면이라는 재료가 있는 거죠. 시금치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법률 사실. 이게 이제 모여서 뭐가 돼요? 잡채라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먹었더니 맛있더라 뭐예요? 법률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용어만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2번에 보면 법률 요건의 종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뭐예요? 법률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법률의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3번에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요리 재료 말하는 거예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그러는 거예요. 넘기세요. 또 뭐 사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읽고 싶으면 읽고 말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135페이지 넘어오세요. 챕터 3 법률 행위 나오죠. 그죠? 자,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계약에서는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 들어가 있어. 2개. 2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 아까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어떻게도 나눌 수 있냐면 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냥 이야기 한번 듣고 치우는 거예요. 뭘로 기준으로 나눈 거냐? 의사표시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당연히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증여도 아까 계약이라고 그랬나요? 증여도 계약이죠? 그 다음에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이 세 가지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청약과 승낙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버릴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 불이행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할 때
해제해도 됩니까? 청야. 해제하세요. 승낙. 그렇게 해서 해제하나요? 아니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만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런 거예요.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근데 합동행위 이거는 안 중요한데 왜냐하면 특히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아까 법인에는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재단법인은 돈이 모여있다. 장학재단. 사단법인은요?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단법인 만들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막 이랬잖아요. 좋아 그랬죠? 의사표시가 여러 개 들어있다고요. 그죠? 이게 삽동행위인데 사단법인 자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단독행위 이것도 봐보세요. 단독행위도 어쩌냐면 앞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나올 거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말 자체로 보면 상대방 없는 그러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라고 그랬어요. 발신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도달해야 그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 해지할 때요. 제가 조용히 혼자서 이러면 해제가 됩니까? 아니죠. 해지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해제 같은 거 있죠? 해지하겠어, 취소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는데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이게 대표적으로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유언장 쓸 때 어떻게 써요? 가봐 착하게 살아라 하고 조용히 쓰지. 막 이것을 막 동네 방네 막 이렇게 뭐 가봐 착하게 살아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죽고 나면 이제 유언장 공개할 때는 알겠죠, 그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고 그랬죠. 증여.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근데 내가 죽으면 공짜로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언으로 하는 증여 그래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 뭐라고 그러냐면 유증이라고 그래요. 유증. 용어는 아셔야 돼요. 용어는 아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유언으로 하는 증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자, 내가 유언장 쓸 때 내가 죽으면 가봐 100번지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상대가 도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 거예요. 이 유언, 유증도. 그러나 살아생전에 주는 증여는 뭐라고요?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지만 계약이라고. 계약. 그래서 아무튼 법률 행위에는요. 뭐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건 두 개건 여러 개건 반드시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은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되게 재미없죠. 그죠? 추상적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용어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 보면 박스 1번의 개념 보면 법률행위 그래가지고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요. 준법률행위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박스 2번 보면 법률행위 요건 나오죠? 나오죠? 성립요건, 효력요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는 좀 간단히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 있죠. 그죠? 그려드린 것 이것으로 공부하세요. 다른 교재들 보면 뭐 다른 거 뭐 혼인 뭐 신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뭐 유언장 작성 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1년 내내 이것 가지고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그러면 뭐 구별할 개념에 성립, 불성립, 효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법률행위 종류 나오죠. 그죠? 종류 보면 뭐예요? 1번 계약과 단독행위 나오잖아요.
단도경이 보면 1번 상대방 있는 단도경이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도경이 그러면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 유언 나오죠. 그 유언. 유언 옆에다 유증이라고 적으세요. 유증. 유증도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 나오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예. 상관없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오시면 그 아래 보면 뭐 영어 설명 나오는데 소구표, 장래요 이런 거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4번에 증여는 계약이다 이런 거 다 설명드린 내용이. 나머지 것들 5번, 6번 아직 공부 안 한 것은 보지 마시고 오른쪽 오시면 2번에 불효시갱이와 여시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유상, 무상 나오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2개의 쌍방울 있었죠. 그죠? 안쪽으로 뭐였어요? 쌍무 바깥쪽으로 유상. 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쌍무는 유상이다. O. 유상은 쌍무다. X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동시행항변권 이것은 무슨 계약의 효력으로 나왔죠? 동시행항변권과 유언부담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우리 나왔었죠. 그죠?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왔다는 거. 이렇게만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그 의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4번에 보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나눴죠. 그죠? 자,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 유효 무효. 채권행위 단계. 여기 지웠지만 마음씨 착하신 분 보이잖아요. 아까 채권행위 단계, 매매계약하는 단계, 채권행위 단계는 어땠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은 유효. 자기 부동산이 아닌 것도 매매계약하면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물권행위 단계에서는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오냐면 채권행위, 니은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같은 처분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그죠? 근데 물권행위는 뭐라고 나와요? 니은번에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박스 4번에 법률의 목적 나오죠? 즉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 있죠? 이것은 저는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 부분은. 그러면 문제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이면 맞추고 모르면 찍으면 돼요. 그런데 와우 뭐 찝찝한데요? 아직 그렇게 찝찝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죽을 둥 살 둥 하는 사람도 시험장 가잖아요. 어차피 이쪽 문제는 찍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8페이지 박스 4번 법률의 목적 나오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확정이 안 나와 있어요. 확정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확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최소한 두 가지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뭐하고 뭐? 몇 번지 부동산, 얼마,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 이 두 가지만큼은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100번지 부동산. 그죠? 콕 집어서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능이 나오죠. 그죠? 가능이 나오는데 가능 이것도요. 이미 다 공부했는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 이거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 제가 만든 표다 하면서 막 엄청 잘난 척하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면 나는 정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 불능을 전부 모아놓은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불능 전부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랬어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계약했다는 소리죠. 그죠? 계약했는데 그 전에 불타 없어져 버렸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후에 불타 없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랬잖아요. 후발적 불능할 때는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다. 이거 자체도 제가 시험 잘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대 첫 술에 배부르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것을 벌써 또 세 번째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럼 1년 내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또 어떻게 나눴냐면 전부 다 불능일 때하고요. 일부 불능일 때하고 나눴다고요. 일부 불능일 때.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유상계약 있잖아요.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유상계약에서는 일부 불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슨 용어를 쓰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일부 멸실 이런 용어를 썼다고요.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자, 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불타 없어졌는데 전부 불능이래요. 그럼 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돼요? 무효라고, 무효. 무효. 그런데 수량 부족이 이게 뭐였냐면 평당 얼마 해가지고 100평 매매 계약을 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평이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소리죠. 원시적으로 부족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계약할 때 90평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뭐였어요? 유효였죠. 그죠? 유효인데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90평의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0평 값은 빼줘, 깎아줘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어야 맞겠죠. 다만 용어가 어렵다.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매도인은 10평 값을 깎아줄 책임이 있다. 빼줄 책임이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담보 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요. A하고 B하고 부동산을 3억 원에 이렇게 할 때 매매 목적물 이것을 줄 의무를 급부 의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3억 원을 반대급부 의무 이렇게 표현했죠. 반대급부 의무 혹은 대가 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가 의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매매라는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쌍무계약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A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B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B가 채무자가 되고 A가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죠?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고 있어요? 불능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대금은 불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지지 않으나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줄 수 있으니까 불능이란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럼 불능은 뭘 말하겠어요? 이 급부 의무, 이게 이제 불타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급부 의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누가 채무자예요? A가 채무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봤냐면 채무자, 그러니까 A 말하죠. 그죠? A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가실, 이것을 책임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기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두 번째,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그랬죠? 기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채무자 기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A, B 모두 쌍방 모두 그죠? 쌍방 모두 잘못이 없다.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자 있죠. 그죠? 채권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이렇게 나눠봤죠. 그죠?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때 채무자 기책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채무자 기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로 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불능 보고 있죠? 이행불능이잖아요. 이행불능. 그 중에서도 이행불능. 그러면 이제 어땠어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러잖아요. 그랬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 법정해제라고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기책사유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누가 피보냐 무슨 문제라고 그랬냐면 위험부담 그랬잖아요. 위험부담. 누가 피보냐의 문제다.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쌍방 기책사유가 없다. 채무자가 피본다. 채무자 위험부담.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피본다.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공부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우리가 계약법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계약법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고 그 후에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은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나와요. 매매 부분 가면 담보 책임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도 담보 책임의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에 유효하다 그러는데 가능하지 않다. 불능이면 무효다 그랬죠. 그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을 하나하나 가져다 쓰면 된다고요. 아셨죠?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죠? 가져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민법에 퍼져 있는 불능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아놓은 거다 그랬죠. 그죠? 모아놓은 게 이거라고. 그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표 막 해가지고 막 잘난 체 뭐 자뻑 막 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8페이지 보면 거기 보시면 박스 4번 법률의 목적 나오죠. 그죠? 자, 확정 안 나와 있고 이제 가능 나와 있잖아요. 양가로 1번에 계약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한다. 2번 실현 가능하느냐 이것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직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사회 통념 그러면 이건 상식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능은 체계 그래가지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도 다시 전부 불능, 일부 불능에서도 유상계약에서는 수량부족 일부 멸실 용어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 후발적 불능 나오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인데 동그라미 1번에 매도인의 기책사유 용어 쓰죠. 그죠? 고의과실로 공장의 화재로 멸실했다.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 불이행, 그것도 이행 불능의 문제고요. 이번에 쌍방 기책 사유 없이 그랬죠. 그죠? 뭐 지진으로 공장이 멸실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계약법에서 만남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만나고 왔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나중에 가져다 쓰면 되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게 뭐예요?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 봤잖아요. 가능 봤죠, 그죠? 예, 그 다음 볼 본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인데 이 부분은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타임에 10분 끊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게요. 10분 쉬세요.